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집까지 지신 분들 가운데 혹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이중과세 논란이 여전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는 54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 명 늘었는데요.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에서 6만 명이 새로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에는 종부세가 많게는 80%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서영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잠실의 주공 5단지. 전용 82제곱미터형의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300만 원. 지난해 178만 원에 비해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다른 보유세인 재산세와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을 합치면 87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주부터 전국 주요 단지들 하나둘씩 올해 종부세가 고지되면서 집주인들 부담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연금도 없는데다가 그냥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이제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밖에 없는데 참 가슴 아파요 사실은. 안 줘서 물벼락 맞는 거죠. 내년에는 뭐 몇십 프로를 더 올린다니까 이거는 이게 승질 나는 거지. 서울 종부세 대상자는 32만 7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 8천 명, 20% 넘게 늘었습니다. 부담할 세금은 1인당 평균 250만 원으로 19% 올랐습니다. 초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3구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시세 상승이 컸었던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의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60에서 70%까지 늘어나는 곳이 다수 있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도 함께 오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올해 종부세 내신 분들은 내년이 더 걱정일 겁니다. 정부가 보유세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동결한다지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 여건에선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더 높이려고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올해 300만 원 수준인 전용 84제곱미터 보유세가 내년엔 416만 원으로 약 39%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올해 서울 집값이 크게 뛰면서 보유세에 반영되는 겁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인 한강벨트는 보유세가 30에서 50%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제도 변화 없이도 세금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여권 일부에선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를 견디지 못한 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자는 겁니다. 투기꾼의 탐욕,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득표 전략, 민간 기업의 이해득실이 얽힌 복마전입니다. 아무래도 선거를 많이 의식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공급 대책과 함께 보유세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 실패가 되풀이될 거라며 우려를 표합니다. 보유세 인상은 조세의 증가 효과로 인해서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라고 보십니다. 대출 세금 정책만으로 집값을 잡는 부분들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유자가 원하는 지역의 공급 확대. 정부는 보유세뿐 아니라 취득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긴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감찰부터 지시해 논란입니다. 특정 사건 담당 검사들을 감찰하라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순방 후 첫 업무 지시를 할 만큼 급박했는지 말들이 많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입니다. 7박 10일간의 4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곧장 용산 대통령실로 향한 이 대통령은 반나절 만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귀국 후 첫 업무 지시였습니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검찰은 어제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발언과 관련해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고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행위가 사법 모독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 등을 겨냥한 걸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재판장에게 폭언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새끼 욕이 아니죠, 사실은요. 진관이 저놈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경찰은 대통령 지시 1시간 만에 법정 내 소란 행위는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지시에 앞서 민주당도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문제 삼으며 법원을 기만하고 있다고 맹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당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인 모양새가 됐는데요. 그동안 사법부를 대상으로 온갖 압박을 했던 게 누구였던 건지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대해 개입하는 건 이해 충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공개한 대통령실 브리핑 5시간 전, 민주당 조작기소 대응특위는 국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담당 검사들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작 부실 수사를 감추기 위해 재판 지연으로 법원을 기만하고 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재판 지연을 통해 피고인의 인권을 유린한 공판 검사들의 위법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징계해 주십시오. 민주당 기자회견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법무부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도 연관성이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개입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공범관계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건 이해충돌의 끝판왕이라고 했고, 나경원 의원도 이 대통령 자신의 죄까지 지우려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부터 헌정 부정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깊게 되새겨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한 사설공화국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또 과거 대장동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하고 여당의 대법원장 압박때도 침묵했던 이 대통령이 이제와 법관 모독을 문제 삼는 것도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갑작스런 감찰 지시에 법무부는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본인도 무관하지 않은 재판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는 게 과연 옳은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검사 감찰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브리핑을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감찰을 법무부에서 할지 대검에서 할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 신청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퇴정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검 관계자는 기피 신청 자체는 제도가 있는 건데 어떻게 징계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경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행 중인 재판과 관여할 목적에 그러한 감찰이고 더더군다나 자기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재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법치국가입니까? 한 차장급 검사도 대통령 본인이 관련된 사건이면 뒤로 더 물러서 있어야 한다며 요즘 정부와 여당을 보면 누가 더 헌법을 파괴할지 경쟁하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집단 퇴장은 검찰 의견 표명이라 제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실제로 담당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 없이 검찰의 기피 신청에 대해 판단하겠다고만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전 정부의 일들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여러 보입니다. 감사원이 대표적인데요. 이른바 쇄신 TF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지난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힌 데 이어 두 번째인데 당사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아가면서 여기에 맞지 않는 자료는 은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원 쇄신 TF는 당시 감사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2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등 7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또 GP철수 부실검증 감사 땐 특정 언론에 기밀이 유출된 게 의심스럽다는 결과도 내놨습니다. 다만 TF는 어떤 부분이 군사기밀에 해당되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군사상 매우 기밀이 요구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이에 대해 당시 감사를 진행했던 관계자들은 발표 내용 중 군사기밀은 없다며 군과도 사전에 충분히 상의했다는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재해 전 원장이 표적 부실감사와 함께 1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며 탄핵 소추한 바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급 군사기밀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감사 결과가 뒤집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TF 측은 감사원 사무처의 위법 부당한 내용에 대한 것으로 감사 결과를 번복한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다음 주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습니다. 여권이 대대적인 내란 공세에 나서려는데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른바 다크투어, 용어도 좀 생소하죠. 다크투어의 해설자로 나선다고 합니다. 기획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의전 비서관인데 여권이 왜 이렇게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건지 고유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비상계엄 다크투어는 다음 달 3일부터 4일간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문재인 정부 의전 비서관을 지낸 탁현민 씨가 기획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동참합니다. 민주주의를 이렇게 군홧발로 짓밟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숱하게 들어온 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그날 밤을 기억하자는 취지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들어오기 위해 우의장이 담을 넘은 곳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시민들이 붙인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 우의장은 이곳에서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무장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린 곳, 아직도 당시의 혼란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 내부 등도 시민들과 함께 둘러볼 계획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여야 의원 숫자에 맞춰 시민 190명을 모집했다지만 야권에선 계엄 해제를 민주당만의 유산으로 남기려는 의도란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공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또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계엄 해제에 적극 나섰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불법 계엄 저지는 국민이 했지 민주당 혼자 한 것이 아니라며 투어 코스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몸을 숨겼던 이재명 숲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여권의 내란 공세에 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을 찾아 법치가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을 향해서는 침묵이 다가 아니라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5번째 장외투쟁지는 장동혁 대표 지역구가 있는 충남입니다. 민생 안보 사법하게 우리가 막아내자!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법부와 검찰을 파괴하려 하는데도 당사자들이 침묵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와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저렇게 능멸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보다 더 무서운 것은 법관들이 사법부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무대에 오른 한 대학생은 민생을 위해 싸워달라고 주문했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청년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이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인지는 장 대표는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충청 지역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지켜달라고, 민생을 지켜달라고,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선 여권 지지자들의 맞불 시위도 벌어졌는데 그 아픔은 장 대표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더 이상 이들이 날뛰지 못하게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법률권 주도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예상되는 만큼 모레 집회에선 참가자들의 발언 수위가 한층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국회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야가 입장차를 보인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안을 두고선 국민의힘이 여당 아닌 법사위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는데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최종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태희 기자, 내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참여합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의 판단을 일임한 상황인데 현재로선 전원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당사자인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저희 취재진에 홀로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일 오후 2시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밖에서 특검 수사를 규탄할 걸로 보이는데 과반이 훌쩍 넘는 법여권 의석만으로도 체포동의안 가결은 가능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협상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별도 특위 구성을 요구하던 국민의힘이 오늘 민주당의 법사위 국정조사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일단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간사 선임과 여야 합의를 통한 증인 채택,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중단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내일 오전 11시 추가 협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렬 시 50개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앉아 있어야만 필리버스터를 유지할 수 있는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오늘 운영위 소위에서 통과시키며 대응했습니다. 국회 로텐도홀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약 4시간 뒤 우주로 향합니다. 이번이 4번째 발사인데요. 지난 2023년 3차 발사에 성공한 지 2년 반 만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어떤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현주 기자, 발사 준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발사의 가장 큰 변수는 날씨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고 비까지 내려서 일정이 다소 밀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람이 초속 1m로 잠잠하고 하늘도 맑습니다. 오늘 기술 점검을 마친 발사관리위원회는 기상 환경과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정대로 내일 새벽 0시 55분에 발사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밤 10시 10분부터는 발사체의 산화제와 연료 충전을 시작합니다.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주변 해상은 안전을 위해 통제되고 경비함정 21척 등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합니다. 한밤중에 발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누리호에 실린 위성의 주요 임무가 오로라 관측인데 이 오로라가 잘 보이기 위한 궤도에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새벽 발사 이외에도 3차 때와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탑재된 위성수가 8기에서 13기로 또 무게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3차까지는 정부기관인 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했지만 이번에는 제작부터 조립까지 전 과정을 민간 기업이 맡았습니다. 이번 발사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도전인 셈입니다. 누리호는 목표 고도인 600km 상공에서 약 21분간 비행을 하며 위성들을 차례로 궤도에 올려보냅니다. 위성 첫 교신이 잘 이루어져야 누리호 임무의 성공 여부가 가려지는데 새벽 2시 반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나루 우주센터에서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로켓이 발사되고 궤도에 오른 위성은 우주 공간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이번 누리호 발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또 대한민국 우주 개발은 어디까지 왔는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이번 4차 누리호에는 어떤 위성들이 실려 있습니까? 네, 주 탑재 위성인 중형 위성 1기와 소형 큐브 위성 12기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차세대 중형 위성 3호기는 무게가 516kg이고 대형 냉장고만한 크기입니다. 반면 큐브 위성들은 가로, 세로와 높이가 20cm밖에 안 되는 초소형에서부터 최대 1m가 넘는 것까지 있습니다. 자, 누리호의 발사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되고 추진체가 이렇게 분리된 뒤에 중형 위성부터 계획한 궤도에서 사출이 되고 이후에 큐브 위성이 한 번에 2기씩 순차적으로 우주 공간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 중형 위성은 오로라 관측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입니까? 자, 중형 위성에는 오로라 관측 카메라와 플라즈마 측정기가 달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둘 다 태양 활동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장비입니다. 최근에 주기상 가장 왕성한 시기에 들어간 태양 활동이 위성 통신과 GPS 교란을 유발할 수 있어 탐구 대상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캐비닛이란 것도 탑재됐습니다.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에서 3D 프린터로 생체 조직을 만들고 줄기세포를 키우는 장치입니다. 지상에서 만약에 만들지 못하는 기관이나 거대 organ들을 만약에 위성이나 우주정거장에서 만든다면 다시 리턴하면 그 장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소형인 큐브 위성들은 어떤 임무를 수행합니까? 네, 차세대 6G 이동통신 기술을 실험하고요. 미세먼지 등 기후 변수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주도 해안의 해양 쓰레기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걸 추적하는 위성도 포함됐습니다. 수명을 다하면 위성을 자체 폐기하는 기술도 이번에 실험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임무를 이 위성들이 수행을 하는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기술이 외국과 비교하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은 1998년에 국제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각종 실험과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여기 접근이 안 됩니다. 외환위기 때문에 당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각종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건 미약하나마 독자적인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지구 관측을 위한 소형 위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이 해외 수출도 많이 되고 그래요. 경쟁력이 있어요. 나머지는 한참 갈 길이 멀다. 자, 그럼 우리 우주 기술의 목표는 뭡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달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달에는 지구에 없는 희귀 자원이 많은데 이 헬륨-3라는 게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륨-3 1톤은 석유 1,400만 톤과 같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무기화하고 있는 히토류도 달에 많이 매장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구소련, 중국과 인도가 달 착륙에 성공했는데 우리도 2032년까지 달에 착륙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누리호 4호 발사 성공해서 우리도 우주 강국의 대열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의무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계엄을 막진 못했지만 결단코 찬성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 청사에 들어섭니다. 정치 역사적 책임 언급했는데 구형 앞두고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방조하고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 등입니다. 특검은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야 선포 사실을 알게 돼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한 전 총리는 5분간 최후 진술에서 계엄 소식을 듣고 한순간 절벽에서 땅이 끊어지는 충격을 받았다며 계엄에 반대했지만 막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해 다른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 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습니다만 그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내란 사건 관련자 중 결심 공판까지 열린 건 한 전 총리가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형은 내년 1월로 예상됩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내려집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공수처장이 피고인석에 앉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 의혹으로 특검이 기소한 겁니다. 출범 4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된 공수처는 특검이 억지를 부린다고 반발했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특검이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송창진 전 부장검사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동안 수사하지 않고 방치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 오동훈 공수처장 및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죄로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통상 2, 3개월이면 대검에 사건을 이첩해왔다면서 불성실한 직무수행을 넘어 공수처 수뇌부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건을 이첩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송창진,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송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했고 김 전 부장은 총선 전 사건 관련자 소환 조사를 막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출범 4년 만에 최대 위기에 몰리게 된 공수처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무혐의 취지 의견은 박 전 부장검사가 일방적으로 적어놓은 의견에 불과하다면서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묻지마 기소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금품을 노리고 중소기업 대표를 살해하려 했던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미행하고 시신 유기 장소까지 준비하면서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승용차에서 내리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얼굴을 때립니다. 피해 남성이 도망치자 둔기를 꺼내들고 쫓아갑니다. 급기야 머리를 내리칩니다. 피해자인 60대 남성은 이곳에서 폭행을 당하자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 집으로 대피했습니다. 가해자인 중국에서 귀화한 38살 남성은 이튿날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한 결과 남성은 금품을 노리고 일면식도 없는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품을 노려서 이렇게 폭행했다? 사촌인 중국인 남성과 함께 3개월간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까지 미행해 동선을 파악했는가 하면 시신을 유기할 냉동 탑차까지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압하고 납치하여 차량을 이용해 야산이나 공터 등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금품을 강취하고 안매장하려는 범행이었습니다. 금은방 사장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마취죄와 전기 충격기까지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당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 링크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클릭하게 되죠. 한 범죄 조직이 사람들에게 가짜 링크를 보내고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들로 12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차량으로 경찰이 다가가더니 타고 있는 남성을 내리게 합니다. 내려! 건들지 마, 핸드폰! 차 안엔 휴대전화와 뒤엉킨 전선 등이 가득합니다. 지난 2023년부터 2년간 약 1,000명으로부터 120억 원을 가로챈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무차별적으로 부고, 청첩장,
과태료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들이 링크를 누르면 핸드폰에 악성 앱이 깔리게 했습니다. 악성 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신분증을 위조하고 휴대전화를 복제해 금융계좌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탈취한 권한 및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대통하였습니다.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금융거래, 금융기관 모바일 뱅킹 앱에 침입하고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중엔 63번에 걸쳐 4억 8,500만 원을 탈취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내에서 범행을 주도한 중국인 A씨 등을 검찰에 넘기고 해외에서 지시를 내린 중국인 2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가방 안에 한국인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국내 폭력 조직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숨진 한국인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사기 범죄 연루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호치민 도심 한복판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든 가방이 발견된 건 지난 23일. 베트남 경찰은 시신 유기 혐의로 20대 한국인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 국내 폭력 조직 조직원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경찰 측은 용의자 한 명이 경북 지역에서 활동해왔고 실형 전력이 있는 조직 폭력배라며 금전 문제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특정 폭력 조직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한국인 남성의 사망 경위와 시신 유기 정황 등을 조사 중입니다. 또 숨진 한국인이 생전 캄보디아 범죄단지 등에서 스캠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경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용의자에 대한 송환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서 베트남 언론은 현지 고급 주택가에서 악취를 풍기는 대형 가방을 옮기려던 남성들을 경비원 등이 막아서자 남성 2명이 택시를 타고 도주해 주민들이 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경찰이 만취한 운전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결국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검거한 장소와 그 경위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순찰차 한 대가 경찰서에 들어섭니다. 이후 외제차 한 대가 따라 들어오더니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를 본 경찰들이 순찰차에서 내려 다가갑니다. 잠시 뒤 음주 측정 장비를 꺼냅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30대 운전자는 경찰이 30여 분 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음주 의심 차량의 동선을 예측해 자유로를 집중 순찰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복귀하자마자 해당 차량이 주차장으로 제 발로 떡하니 들어온 겁니다. 음주 의심 차량과 같은 차종, 같은 색상의 차량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백미러를 통해서 봤는데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까 그 차량이 맞았습니다. 운전자는 다른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 덜미를 잡혔는데 만취 상태로 서울 관악구에서 경기 고양까지 35km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는 조사를 앞두고 불면증 때문에 지인과 아침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우회전하던 대형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들립니다. 대형 트럭의 우회전 사망 사고는 승용차보다 무려 27배나 높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의 한 교차로 군용 트럭이 우회전하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그대로 칩니다. 비슷한 시기에 광주에서도 여고생이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당연히 못 봤으니까 사고가 났겠죠. 봤는데 사고가 났을 리는 없고 우회전해가 근데 지난 5년 동안 대형 화물차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은 22%, 치사율이 일반 승용차보다 27배나 높습니다. 대형 차량은 운전석이 높아 우측 사각지대가 넓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친 사실도 모르고 그대로 운전하다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성인 남성도 대형 차량 2m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 운전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5m는 떨어져야 운전자가 볼 수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야지만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으므로 차량 주변에 근접해서 보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사각지대를 없앨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본은 운전석 높이를 낮추거나 조수석 하단을 유리창으로 제작해 시야를 확보하고 있고, 유럽은 보행자가 우측 사각지대에 있으면 경보음이 울리는 감지장치 BSIS를 의무화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 새롭게 변신합니다. 낡은 모습은 벗고 60층 넘는 복합시설로 탈바꿈합니다. 소음과 매연 방지를 위해 버스 승하 차장은 지하로 갑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낡은 간판엔 페인트 칠이 떨어져 나갔고 곳곳에 철문이 내려진 빈 점포가 보입니다. 지난 1981년 지어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노후된 건물에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버스 승하차장과 주차장으로 인해 일대가 슬럼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가는 고속버스에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항상 그 불편함을 느끼고 거기가 항상 차가 많으니까 소리도 견디고 이 아파트 근처에 매연도 물론납니다. 하루 약 2만 명이 이용하는 데다 3개의 지하철이 지나다 보니 주변은 지하까지도 늘 혼잡합니다. 서울시는 낡고 혼잡한 터미널을 복합시설로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축구장 20개 면적에 이르는 기존 터미널 건물과 주차장 부지에 녹지를 갖춘 60층 높이의 상업과 주거 등의 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버스 승하차장과 대합실은 지하로 옮겨집니다. 또 공공기회를 통해 고속버스 지하 직결 차로를 만들어 지상의 교통량을 줄이고 주변 연결도로도 입체, 지하화할 계획입니다. 동호터미널은 지상 1층부터 지하 9층까지 들어가거든요. 기반 시설에 대한 개선 사항들이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와 전문가 등과 함께 개발 계획안을 구체화한 뒤 건축 인허가 절차 등 구체적인 개발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여당이 그동안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특검에 대해 공세를 취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수사기간 종료가 이틀 남은 해병특검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서 특정인을 기소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수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해병특검이 존재 이유를 잊었냐며 군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특검에 파견된 군 검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제보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특검이 내부 반란에 제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박정훈 대령에 대한 조직적 보복에 나선 군 검사와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해제에 관여한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거란 보도가 있다며 순직 해병을 2번 죽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당이 이례적으로 특검을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해병특검이 최근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 유예한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여당의 공격에 특검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각에서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반란 얘기까지 나오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내부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부분을 밖에서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을 할 뿐이라며 정치권 영향을 받아 수사 방향을 변경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특검을 둘러싼 논란은 또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기억하실 겁니다. 고인이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자필 메모를 남겨 수사팀을 감찰했더니 수사관들이 큰 소리를 지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파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은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강압적인 수사를 토로하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인은 또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뭘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하루 종일 회유했다고 적었습니다. 자체 감찰을 진행해온 특검은 공무원을 조사할 때 수사관들이 고성을 지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의 수사팀은 검사 없이 전원 파견 경찰로만 구성된 팀이었는데 특검팀은 이중 경찰관 3명의 파견 해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건희 여사 일가에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특혜를 줬던 혐의로 김선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공흥지구의 개발 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강압적인 수사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특검은 내일 양평 공무원 강압 수사 여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만년 넘게 잠들어 있던 에티오피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재가 인도와 파키스탄에까지 퍼지면서 항공편 차질도 발생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거대한 화산재 기둥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위성 사진에는 화산재가 바다를 건너 대륙을 이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의 하일리 구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빙하기 이후 12,000년 만에 분화입니다. Haile Gubi, we never had any record at all, but it was energetic enough to cause very huge plume, volcanic plume in the atmosphere. 화산재 기둥은 14km 높이까지 치솟고 인근 목초지는 화산재에 뒤덮였습니다. 연기가 홍해를 가로질러 인도와 파키스탄 북부 상공까지 덮치면서 항공망에도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이틀간 에어인디아가 최소 11편의 항공편을 취소했고 중동으로 가는 항공사의 일부 정기편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मैं ग्रीस तो इंडिया आना ਸੀਗਾ ਤੇ ਮੇਰੀ ਸਟੇ ਸੀਗੀ ਬਖਰੀਨ ਔਰ ਉੱਥੇ ਮੇਰੀ ਫਲਾਈਟ ਹੋਈ ਆ ਡਿਲੇ 2 ਘੰਟੇ ਲੇਟ ਹੋਈ ਇਹਦੇ ਕਰਕੇ. 해발 500m 높이 하일리 구비 화산은 아프리카 대륙판이 갈라지는 리프트 밸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성 사진에서 수백 년 이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신생 용암 지형이 확인됐다며 과거에도 소규모 분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이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한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선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최원국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불붙인 무역 갈등.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 기조연설에 나선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석좌 교수는 무역 충돌과 늘어나는 부채가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Public debt levels, what it means for sovereign risk, debt for all the advanced economies, including Korea. 포럼에 참석한 석학들은 세계 경제, 외교 안보, 남북 관계 등 한국이 마주한 복합적 위기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심해지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한국은 무역 전략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Asian countries, its most wide coveraged FTA is APEC level. 동아시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된다는 겁니다. U.S. dominance in alliance with Japan and South Korea to counter China and Russia. 북한 문제와 남북 관계도 악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That nuclear weapons are a viable tool to use in response to any military action by South Korea. 이재명 대통령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위기 극복을 넘어 성장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함께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경제 분야 논의도 뜨거웠습니다. 최근 집값도 코인도 불안한데 오늘 포럼에서 글로벌 전문가들이 여러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전월세 불안, 자산 양극화, 지방 부동산 침체까지 정부가 내놓은 잇따른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금 매수자는 실수요고 대출이나 전세를 끼고 사면 투자 수요냐.
이것도 굉장히 좀 곤란한 질문이죠.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체적으로 대출을 끼고 사는 게 굉장히 일상적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은 일관된 정책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외부적인 요인들과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그 구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패닉 바잉 같은 것들을 안 하시겠죠. 자산 시장의 또 다른 이슈인 스테이블 코인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자본 유출이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실 이제 코인 로안이 발생할 수 있다. 과도한 국민들의 세금을 충당해야 된다. 법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왜곡한 거를 보겠다는 모니터링이나 각종 신고 내지는 의무 등을 부과하면 그것으로 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산 시장과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정책 신뢰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25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은 AI와 K컬처를 주제로 내일도 이어집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지금 보실 화면은 지옥의 입구라고 불리는 화산입니다. In our final story, we turn to the raw fury of nature. The mouth of hell. 끓어오르는 용암이 한번 폭발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이런 자연재해보다 산업재해가 더 많은 이들을 해칩니다.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고 깔리고 끼고. 지난해만 827명, 하루 2명 이상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직을 걸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도 방치하는 게 산업재해라고 하자 민노총 출신 노동부 장관은 자리를 걸고 줄이겠다고 했죠.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가 세계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원인을 해소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규제와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밀어붙였죠. 손방망이 처벌되고 하니까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걸 하찮게 생각하거나 비용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거나. 사고 원인이 경영자의 임명 경시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올 3분기까지 산재 사망자가 457명, 지난해보다 오히려 14명이 늘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 5인 미만 영세업체가 사각지대였습니다. 사고 난 뒤 때리는 규제와 엄벌주의 중심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기업은 대응하는데 작은 사업장은 더 움츠러들고 비용은 늘고 숨은 그늘이 더 커집니다. 정작 사고는 같은 자리에서 반복됩니다. 산업안전의 본질은 악의가 아니라 취약성입니다. 언어나 이해도에 따른 안전교육, 구체적인 예방장치가 더 절실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사회학자 울리 백은 전 사회가 안전에 대해 서로 소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쪽을 비난만 하기보다 좀 더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화로 근본적인 취약점을 없애야 합니다. 주장만 한다고 세상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11월 26일 윤종호 앵커 칼럼, 엉뚱한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쌀쌀함이 감돌했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추위를 몰고 올 비 소식 있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5에서 20mm, 강원 동해안과 남부, 제주에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3에서 8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서해안과 제주, 동해안에는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 5도, 대구 4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10도, 대전과 광주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난 뒤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모레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